휘슬러 예술이란 예술 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사실 요거를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해 왔지만은요 이제 요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말 그대로 뒤에 나오는 현대 예술이나 현대 미술, 현대 예술 전체적인 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의외로 쉽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괜히 그 현학적인 왜 그 이제 미술 평론가들이나 많잖아요. 뭐 현대 미술이 어떠저떠. 근데 이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출발점이 그 개념만 잘 잡으시면요. 근본, 말 그대로 근본을 항상 근본을 잡으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본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단과 목적의 연속성을 수단과 목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사실 그런데요.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이 범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술에 대해서도 결국 그거를 적용하면은, 이 쉽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휘슬러, 우리가 지난번에 179페이지 이제 봤었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뭐, 읽는 건 얼마 안 되니까요. 179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 휘슬러, 예술이란 예술. 제임스 아버트 맥닐 휘슬러는 19세기 미술계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화가이며 예술을 위한 예술, 이제 바로 이 개념입니다. Art for sake, 예술을 위한 예술. 이라는 신조를 옹호한 지도적인 이론가였다. 이게 이제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봐서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휘슬러는 그 작품으로 유명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이 이론, art for art's sake, 예술을 위한 요 이론을 내세운. 그래서 책을 한 두세 권 썼어요. 책을. 뭐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일이죠. 화가가 책을 쓰는 일은 드문 일인데 그 책을 써서 그래서 이제 이론가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나름 이제 그거를 그래도 나름 그 시작점에서 정리해서 얘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휘슬러에게 있어 회화란 여백 위에 색채와 다양한 무늬들로 꾸민 평면 예술이었다. 이 평면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평면이라는 말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평면 예술이지만 평면 예술을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계속 우리가 원근법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예술로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오면은 이게 평면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게 돼요. 입체성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상화, 풍경화, 야경화 등은 어떤 주제, 그죠? 어떤 테마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라는 말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리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리프리젠테이션이 우리가 뭐 이게 뜻이 재현한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사물이 있고 그것을 대신 그림으로 그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실제 사물을 풍경을 리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그죠? 재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통 미술계에서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이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리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대상이 있고 그것을 리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적인 디자인 문양을 실험한 것에 불과하다.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게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우리의 뇌. 이거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우리의 뇌의 본성까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전에 현대예술 나오면 그냥 이 말만 나고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본성적인 자동적인 반응을 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제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식적인 디자인 문양을 실험한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회화에 어떠한 도덕적 의미, 뭐 사회적인 의미도 부여하기를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또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술은 인기에 영합하는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근데 요것도 한편으로는 차별성이긴 차별성이에요. 나름 차별성이면서 고고함을 말해주는 거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다. 예술가만의 어떤 자존심, 고고함.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른 분야에 대한 질투심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제일 좋았던 게 분야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요. 미술에 비해서 음악. 그죠? 음악. 그 다음에 드라마. 극작가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인기가 막 그렇잖아요. 음악이 한번 히트 치면은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드라마도 그렇고 막 맨날 사람들이 그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미술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나름 이제 그런 얘기도 그런 그 심리적인 배경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 그런 거는 진짜 예술이 아니라 나는 공고하게 순수 예술을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자, 그래서 180페이지. 그걸 말하곤 했다. 그래서 회화가 어떤 주제를 묘사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죠? 수단의 말 여기 잘 썼어요. 여기는, 그죠? 수단. 그러니까 뭐 어떤 테마를 리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어떤 대상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 묘사된 것 자체가 주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주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제만 쓰면 사실 이게 이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념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이런 글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제라는 걸 쓰면 안 되고 더 정확한 용어는 뭐겠습니까? 그 목적이에요, 목적. 수단의 반대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림에 묘사된 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으로 한 거다, 그게 그냥. 그죠? 그 자체가 그냥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주제나 의미 자체를 추상한 거잖아요. 추상. 앱스트랙션이라는 거예요. 앱스트랙션. 그래서 빼버린다. 그러니까 주제나 의미 자체를 추상해버리고 그냥 묘사된 것 자체가 우리가 미적 감상의 그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 리프레젠테이션하거나 무엇을 연상하거나 어떤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체가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림에 묘사된 것 자체가 그 자체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쉬워요. 그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이제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주제라는 표현을 자꾸 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림 자체가 주제다. 맨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야, 그림 자체가 주제라는 게 뭐야? 주제라는 말을 우리가 주제라는 말 자체가, 테마라는 말 자체가 아니 어떤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 근데 뜻이 없는 걸 뜻이라고 말하면 이게 모순적인 말이죠. 그죠? 테마는 어떤 뜻을 말하는 건데, 뜻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시를 말하는 건데, 그게 없는 건데, 애당초. 자꾸 주제라는 용어를 쓴다는 게, 이게, 이제 이 미술 평론가들이 사실 잘 근본적인 개념적인 정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대신은 목적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묘사된 것 자체가 우리가 즐겨야 할, 그거로부터 우리가 감동을 얻는 그 자체가 그 목적이다. 우리가 즐길 그 자체. 그래서, 주제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그 그림에 묘사된 것 자체가 주제라는 개념은 이후 서구 미술계의 방향을 바꿔 놓았으며 근대 추상화의 선구자로 기록된다. 이래서 이제 추상화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우리 뇌의 자동적인 반응 때문에 무엇을 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게 뭘 그린 거지? 그죠? 무얼 리프레젠트잖아요. 이거 자동적으로, 그죠? 아무리 추상적인 걸 봐도, 그죠? 아무리 추상적인 걸 봐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거를 리프레젠트해서 하는 걸 연결해서 봐요. 뭔가를 어떤 무엇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죠? 무엇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애당초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지.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미적인 감동이나 감각을 얻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죠.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냥 그 자체로는 장면이 예쁘구나, 아니면은 근데 그럼 첫판에 또 제목을 붙이잖아요. 아니 호모사피엔스의 걔가 그 의미를 모든 사물을 호모사피엔스인데 우리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다랑아리 그리는 사람이 누구지? 김수근이야? 뭐? 아니 다랑아리 그리는 사람 이름이 박수근. 박수근? 맞나? 박수근 맞아? 맞는데 다랑아리는 추상화야. 그러니까 다랑아리잖아요. 이름을 뭔가 좀 붙여놓은 거죠, 그죠? 다랑아리라고 붙여놔요. 그러면서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랑아리 그렸어. 그게 일종의 그 타협인 거예요, 타협. 우리 뇌와 타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우리 뇌는 못 견디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너 심장을 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심장 뛰지 말고 숨 쉬라라는 거거든요. 어떤 거 사물을 볼 때 자동적인 반응인데, 그러니까 사람 얼굴 기억하지 말고 사람 얼굴을 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뇌의 자동적인 반응인데. 아니 처음부터 그냥 산 지나가다가 바위만 봐도 그치 사람 닮았네. 이래 뭐 그림을 보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그 누구지? 또 그 점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뭐야? 우리나라 추상화가 되게 유명한 사람. 나 이름을 기억이 우리나라 화가 있죠. 점으로 하잖아. 갑자기 안 난다. 아니. 더 유명한 사람이야.
아니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추상화는 추상화의 출발점은 어쨌든 여기에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추상 그러니까 사실 이후 현대 미술이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다 인상파건 뭐건 다. 그러니까 인상파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론적인 건 없었지만은요. 이제 그거를 느꼈던 거죠. 그 시대가 그렇게 이제 몰고 갔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사진이나 이런 등등 때문에. 김한계. 점찍어서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 이후의 미술은 사실 다 그런 거예요. 다 기본적인 바탕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또 인기도 못 얻기 때문에 이제 나름 타협을 한 거죠. 그래도 이제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한국의 작품은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제목을 나는. 찍어놨는데 연락 정말 찍어놨는데 또 엄청 크고 제목이 있어. 잠시 나 몰라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그것도 리프레젠테이션 하지 않고, 그죠? 대상도 리프레젠테이션 대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나 의미를 대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체로 그냥 감동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패션으로 떨어지는 불꽃이라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서 우리는 어머니의 만약에 정말 이렇게 상수를 불러일으키는 엄마의 모습이라면 그걸 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감동을 가질 텐데 얘는 그게 아니고 신체 배합을 실험한 거라는 거를 보는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거부터가 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지. 모순이지. 뭐 의미라기보다 그 예술의 본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의 연관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동을 받고 느끼는. 자, 그래서 아직도 얘기를 좀 더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큰 틀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그 얘기고, 사실 그게 사실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수단과 목적. 그래서 그림 자체가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다. 어떤 거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리프레젠트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 얘기 반복돼서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휘슬러의 생애도 그의 그림 못지않게 보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에 대부분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냈으며 그곳을 자신의 고향으로 주장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철도 설계 기사였기 때문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이제 철도 설계하려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곳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따라가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을 정할 수 있었다면 나는 로열 같은 곳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화학에서 학습점을 받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이제 들어갔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머리 안 자르고 저 머리 안 자르고 버티고 맨날 벌점 맞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와서 밀진 않나 봐요. 너 그냥 깎아라, 다음 주까지 깎아라, 또 안 깎고, 그죠? 그 벌점, 또 다음 주 깎아라, 또 안 깎고, 또 벌점 이런 식으로 되나 봐요. 그래서 쫓겨난 그는 집 것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보헤미안의 일생이라는 파리 미술학교 학생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그는 21살의 나이에 유럽으로 그림 공부를 하러 건너갔으며 그 후로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작가라고 하기가 참 그래요. 거의 다 유럽에서 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출생만 미국에서 한 거죠. 자, 그래서 휘슬러는 빨간 머리 모델 겸 정부와 더불어 철저하게 보헤미안으로 살았는데, 그 보헤미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낭만주의적 그런 예술 관념이 있는 우리가 광염선에서 봤던 그런 그 예술가입니다. 그죠? 일상적인 삶과는 다른, 그죠? 자신만의 그 예술과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말 그대로, 그죠? 어떤 구속도 받지 않으면서,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근데 사실 사회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언제 나올 기회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렇게 예술가들이 위반을 많이 해요.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 그죠? 나는 모든 규범에 자유롭다라는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의 대중적인 관념상으로의 어떤 자유로운 창작 동기와 연관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좀 규범 위반적인 난잡한 무슨 행위라건 그런 걸 어떤 행위를 해도 예술가의 저래라는 게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지탄 받을 수 있겠지만은요, 나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랬느냐? 왜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뭡니까? 사회학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규범을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규범을 위반한, 룰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룰을 위반할 수 있는 겁니까? 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통치자, 왕. 그래서 룰러 아니에요? 룰러. 그죠? 룰을 정한 사람이 룰러 아니에요? 왕, 통치자. 그죠? 그러니까 규범을 위반한다는 게 다른 말이고, 그럼 내가 정하면은 되는 거니까, 내가. 또 바꿔라 해가지고, 이거 사실 위반이 아니죠. 그죠? 룰러는 규칙을 내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난 마음 바뀌었으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해라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범 위반이라는 게 특히 젊은 애들도 규범 위반적인 측면으로 많이 튀려고 하는데 튀는 게 왜냐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우월성을 나름 그것이 드러내는 그런 징표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학적인 분석은 근데 그게 다 아니겠지만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범죄자인데 근데 그걸 대놓고 그래 그럼 난 위반한다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 쟤 뭔가 힘 있는 애인가 보다.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죠? 어떤 한편으로는 자유분방한 정신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게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우월성을 그걸로 드러내는 그래서 규범 위반의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규범을 끊임없이 위반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것이 한편으로는 위반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우월성이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그런 사회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히슬러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뭐 예술가로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소외받은,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예술가의 소외,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한편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새 삶이라는 게. 자,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 이제 그런 자유분방한 위반적인 삶 또는 사치스러운 삶. 바로 다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헤미안으로 살았는데 런던 거리를 멋쟁이 옷차림으로 활보고 다녔다. 그죠? 댄디. 그 당시 앞에 입고 있는 옷, 그죠? 댄디 복장을 이렇게 하고 멋쟁이 옷차림으로 잔뜩 차려입고, 그죠? 지난번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거 지난번에 여기까지 봤었죠. 그죠? 이렇게 댄디, 멋진 옷을 입고 머리 헤어스타일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그는 많은 빚을 졌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보면은 재밌어요. 근데 이게 또 이 당시 예술가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술가들은 다 이게 사치스러운 생각. 왜냐면 이거를 또 유지하고 또 어디 가서 없는 짓 못 하잖아요. 또 가면 또 고급 카페 가야죠. 그죠? 그 당시 이 차가운 음료수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냉장고도 없던 시절인데 이제 아직 냉장고 없던 시절에 그래도 얼음이 있으니까 얼음은 겨울에 담아놓은 냉동고에서 그걸 먹으려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빚을 졌는데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많은 빚을 졌다는 게 혁명 이전에 구귀족들도 맨날 빚을 졌거든요. 그죠? 왜냐하면은 사치스러운 자신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빚을 허덕였어요. 심지어 결국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빚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실루엣이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그죠? 소상하던 실루엣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동서양 공통인 게 일본도 결국에는 봉건 체제가 무너지게 된 게 귀족들의 사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치, 유지, 자신의 지위나 이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도 조그만 군주국들로 옆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옆에 군주가 우리 뭐 했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나도 그래 하면 이제 빚 갖다 끌어 써가지고. 근데 빚이라는 게 딴 게 없죠. 그 당시에는. 내년에 농작물을, 그죠? 나올 쌀, 그죠? 쌀을 선물로 미리 팔고, 그거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 사치를 유지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은 어떤 선물 거래나 증권 거래가 또 쌀 거래를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사실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그렇게 해서,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이나 인도가 훨씬 더 생산력도 컸고 문화적으로도 발전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과학혁명이나 이런 게 유럽에서 나온 이유가 자잘한 것들의 경쟁심.
사실 이것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극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적적이지. 예,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군주국들이 지들끼리 막 좀 더 잘났다고 경쟁 하다가 이랬다는 거지. 근데 사실 일본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름 그렇게 간 게 그 짜잘한 것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그 다툼을 하면서 많은 문화적인 발전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 자기는 귀족이 아닌데 행태는 구귀족하고 똑같아요. 사치학에서 막 빚을 지고 그죠? 오히려 그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에는 차가운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신의 우도술 조상 잡혔고, 그 당시에 이제 전당포가 많이 있었잖아요. 전당포. 야, 지금은 전당포, 하긴 전당포라는 말도 우리 아이는 몰라서 가르쳐 줬는데. 그죠? 전당포. 요즘에 전당포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명품 전당포. 예, 맞아요. 명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명품을. 예. 전당포. 그 카드로 긁고 그거 그 팔고 안 찾으러 간대요. 아, 빌리고. 예, 그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카드 까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명품 이렇게 팔고, 그죠? 옛날엔 전당포, 뭐 외상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전당포. 그래서 한 번은 푸짐한 저녁새를 먹은 후에 방금 나는 내 세면대를 먹어치웠다라고 말하기는 했다. 뭐 세면대를 뭐 전당 잡혔는지 어쨌든. 자, 그래서 그는 대중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그림을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을 속물이라 매도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이 차별성이라는 게 결국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규범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사치스러운 것 등등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사회적인 차별성이거든요. 그죠? 사회적인 차별성, 이거예요, 결국에 이게 핵심인 거죠. 그 핵심적인 동기죠, 동기. 우리 인간 행동의, 특히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예요. 그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인 차별성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잘나 보이고, 그죠? 좀 더 튀어 보이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사실 더 힘든 거는 그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튀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일까라고 해서 이제 노력도 많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힘든 거는 그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 사회에서는 야, 어떻게 하면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 그것도 차별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은 가는데 야, 나도 남들만큼은 해야지. 이게 때문에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오늘날 뭐 결혼식도 힘들다고 하는 결혼 한 번 하면 뭐 몇 억씩 든다는 게 이것도 야, 남들 다 결혼하는데 결혼식 때 이렇게 하고 남들만큼은 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맞추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 남들이라는 남들이 저 위에 있는 그렇죠. 그거를 남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미 차별나는 사람들 놓고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야, 저까지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것도 있는 거예요, 결혼도. 결혼하면 호텔방 빌려서 내가 그 박사님이냐. 남들은 이렇게 프로포즈 받았다는데. 그죠, 그죠. 하는데 호텔방을 빌려야 돼. 꾸며야 돼. 그럼 반지도 사야 돼. 일단 프로포즈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 1,000만 원이 든대요. 근데 그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또 그 앞에 노력이 또 필요한 거고. 아무래도 결혼은 뭐 안 하면 비혼주의다 뭐 요즘에 그 여자들이 뭐 나는 누구는 또 이렇게 받았다는데 나도 해줘. 나를 사랑하자.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남들만큼의 기준이 이게 엄청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술가도 이제 이것도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속물이라는 것도 결국 그거죠.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야, 이건 그거 속물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지난번에 하던 얘기 이어서요. 이제 앞에 화면 보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히슬러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그 작품 얘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 하다 말았죠. 그래서 어쨌든 히슬러가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히슬러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에서 엄청 많은 예술가들하고 사귀고 어울리고 맨날 술 먹고 놀고 그랬다는 거면서 보들레르, 뭐 테오필 고티에, 뭐 인상파 화가들, 마네드가 등등 꾸르베하고도 친하고요. 꾸르베 우리 그죠? 리얼리즘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리얼리즘 작가 꾸르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이따 중요해집니다. 고티에. 그죠? 그 지젤의 작가인데 음악의 용어로 미술을 보도록 하는데 영향을 줬다. 요거 좀 이따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보시면요. 자, 결국 이제 이 그림으로부터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 히슬러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파리에 저걸 얻었다가 그 스튜디오를 얻었다가 이제 런던 아무래도 영어를 쓰니까 영국이 편하겠죠. 그래서 영국이 런던에 정착을 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2년 프랑스 살롱전에 이제 요 오른쪽 그림을 실품화하였지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0명, 6,000명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2,000개만 뽑아주고 3분의 2는 떨어지니까 그럼 이 낙선자들은 이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게 살롱전에 당선이 돼야만 일단 그 그림도 팔리고 이후 자기 작품들이 팔리는 건데 떨어진 사람 그림은 안 사잖아요, 그죠? 그 당시 이제 그 미술 시장이 형성됐고, 그러니까 이 살롱전에만 일단 당선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년에서 수십 년 연봉이 보장될 정도의 그 작품 하나에 그 미술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였던 거죠. 나름 또 그러기 때문에 영국에 살지만은 다들 프랑스 살롱전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나름 문화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파리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낙선자들이 이제 불만이 장난이 아니겠죠. 또 막 여론도 분열되겠고요, 그죠? 뭐 저런 작품이 왜 뽑혔냐, 이 작품이 왜 떨어졌냐, 뭐 말이 시끄러우니까 이 나폴레옹 3세가 그 인기 영합 정책을 잘 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 니들끼리 한번 해줄게. 그럼 이제 이게 또 나름 그 작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목은 뭐 낙선전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살롱전에 올라가면은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몰려서 보면서 그건 본 것만이 아니죠. 그 당시 이제 돈 있는 부르주아들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이 그걸 다 산 거예요, 다. 일단 그죠? 일단 투자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나온 그 작품, 그러니까 아무거나 말 그대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는 겁니다. 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수요가 그 신흥 부르주아들이, 그죠? 그렇잖아요. 뭐 저희도 당장, 그죠? 뭐 하나 사볼까 해서 뭐 가면은, 그죠? 그럼 뭐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아주 잘된 작품들은 국가가 직접 사가지고 박물관에 딱 이렇게 전시를 했고, 루브르에. 그러니까 이 살롱전에 목숨을 건 겁니다. 다음에 살롱전 얘기 한번 따로 정리할 거예요. 인상파 전에 한번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살롱전이 특히 이 이후에 왕정 끝나고, 물론 왕정이긴 했지만 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주문 제작이었으니까, 그죠? 이제 화가들이 주문 받고 제작하는 거니까, 그림 그리는 거니까 아주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려서, 그래도 거기 뽑히기만 하면은, 살롱전에 뽑히기만 하면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전시회가 되는 겁니다. 살롱전이요. 그 19세기 이제 중후반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진 그림들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야, 그래, 니들 따로 해줄게. 그럼 어쨌든 그때 못 산 사람들, 그죠? 원래 정식 살롱전에서 못 산 사람들이 또 막 대중들이 몰려가지고, 야, 또 뭘 또 살까? 그 중에 또 혹시 뭐 있지 않나? 해가지고 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숨통을 틔워준 거죠, 이른바. 그래서 낙선자들을 모아서 낙선전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1회 낙선전이에요. 그래서 낙선전이 워낙 또 인기가 좋아가지고 또 그 뒤에 또 몇 번 또 일종의 패자 부활전, 그걸 또 해줍니다, 몇 번 더. 그래서 제1회 낙선전을 열었는데,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벌써 그런 게 벌써 이제 시작된 겁니다. 슬슬 뭔가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입체면적인 측면을 좀 줄여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좀 이게 좀 그렇습니다. 벌써 이런 표현도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마네의 이 그림이 그런 정신을 완전히 드러낸 건 아니지만은 이미 인상파부터 요 시대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어떤 무엇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미술이 아니다. 미술이라는 게 어떤 것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낙선전은 이 그림 때문에 엄청난 소동을 빚었어요. 야, 저런 쓰레기 같은 그림이 나왔냐 해가지고 막, 그죠? 저러니까 떨어졌지 뭐 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등등. 근데 물론 이게 뭐 나중에 이 그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그림 우리 만회 할 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새로운 시대의 지배 계급이라는 거예요. 지배 세력. 옛날에는 그 원래 이게 신들의 그림입니다. 신화를 그린 그림인데 그거를 다시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 옛날에는 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귀족이나 왕이었고,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 아니야. 그죠? 이 부르주아, 신흥 부르주아들. 이게 오늘날의 지배 계급이다. 오늘날의 지배 계급이고, 오늘날의 영웅이라는 거지. 영웅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꾸르베랑은 좀 다르죠. 꾸르베는 그 민중들을 영웅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그죠? 이거는 어쨌든 뭐, 이거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죠? 그 옳다 그르다 떠나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신이라는 그런 식의 의미가 일단 담겨졌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법적으로는 그 평면적인 기법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되도 않는 그림 아니에요. 이게 뭐 풀밭에서 뭐 여자 다 벌거벗고 있고, 그죠? 뭐 멀쩡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 뭐냐 이게. 이런 부도덕하면서도 부조화적인, 그죠? 일단 비도덕적이고 또 이제 부조화적이잖아요. 그죠? 부조화적이고, 뭘 표현한 거냐? 아름다운 여성 누드를 그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살롱전에 이제 당선된 작품들하고는 달라요. 다음에 당선된 작품들을 예전에 한번 보시긴 한 적이 있어요. 또 보시겠지만은, 살롱전에 당선된 작품들은 아주 매끄러운, 그죠? 여신 누드, 이제 그런 거를 그려서 당선됐는데, 이거는 뭐냐?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 낙선전이 이것 때문에 뜨거운 화제가 됩니다. 그죠? 이런 일종의 추문이죠. 그죠? 비난과 막 비판 것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지만은요. 그래서 이 낙선전이 주목을 받았지만은요. 히슬러의 이 그림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은 낙선전에서 풀밭 점심 바로 옆에 걸려있던 이유로, 그죠?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덩달아서 커다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이 그림 옆에 딱 이 그림이 딱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딱 이거 보고서, 야, 이거 뭐, 그림이 쓰레기 같고, 뭐야, 이거. 야, 그림이 이게 좀 낫지 말이야. 여기서 해서 괜히 옆에 있는 그림이,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덩달아서 커다란 관심과 함께 온갖 해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거의 실물 크기 그림이에요. 2m가 넘네요. 그죠? 2m 15cm 높이 길이가, 그죠? 높이가. 그래서 거의 실물 그림의 그러니까 처음 출품할 때 제목은 그냥 화이트 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림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휘슬러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인생의 운이죠. 자, 운이 좋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뭐 온갖 해석을 많이 받았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신부의 상실된 순수함을 우화로 그린 거다. 앞에 밑에는 늑대 가죽, 그죠? 늑대가 그런 늑대의 폭력성과 정욕이 희생된 거 아니냐, 다양한. 또는 라파엘 전파와 같은 요거 나중에 잠깐 배울 때 잠깐 얘기 나올 텐데요. 요런 약간 중세적인 그런 느낌, 그러니까 중세 회기적인 예술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왜냐면 중세 회기적이라는 게 이게 뭐의 연장선입니까? 무슨 주의? 낭만주의죠. 그죠? 과거로 돌아가자. 그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야, 지금 따져서 모든 게 나빠졌다. 이제는 따지지 않던 옛날 원시시대 아니면 중세, 그죠?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복고주의 운동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에서도 아예 중세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라파엘 전파. 그러니까 라파엘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부터 이제 시작한 르네상스.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라파엘로 이전. 그게 중세잖아요. 그죠? 전파. 그래서 프리라는 거잖아. 프레. 그죠? 프리.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라파엘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중세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죠? 라파엘 이전의 어떤 고딕적인 중세적인 분위기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라파엘 전파 작가들이 자주 그린 오피리아, 뭡니까? 햄릿의 여주인공 오피리아. 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이게 중세적인 그런 좀 풍아네요. 왜 이 여성도 그렇고, 그죠? 중세 영국 그런 여성 분위기.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중세적인 분위기적으로 여성도 이 오피리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요. 또 하얀색의 이런 근대의 어떤 남성적인 폭력성이 희생된 중세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풀바디의 점심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 모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 모델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세적인 분위기가 이제 물씬 풍기는데 이 모델 자체가 그 아일랜드 출신, 원래 아일랜드 사람들이 좀 중세적인 그런 오늘날에도 아일랜드 음악이나 이런 거 그죠? 아일랜드 여성들 그런 옷차림이나 이런 게 중세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 모델이 그 아일랜드 출신의 조한나 히퍼넌이라고요. 그래서 미술사에는 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이 여성도 그 아일랜드 출신인데 그 이제 어릴 때 그림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파리에 왔다가 그 휘슬러를 처음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뭐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 당시 아일랜드 사실 이게 뭐 완전 시골 변방 아니에요, 그죠? 그림 그냥 배우겠다고 온 것뿐인 거지. 특별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연히 모델 일을 제안받았겠죠, 그죠? 이 키도 크고 뭡니까 아주 그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모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명 화가의 모델이 되면은 그래서 그림을 배우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히슬러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고. 그래서 만난 다음에부터 6년간 히슬러의 모델이자 연인, 정부죠. 연인 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을, 이 히퍼넌을 모델로 해서 이 그림, 이 심포니라고 이름 붙었어요. 심포니라는 이름은 쉽게 붙이는 이름은 아니죠. 우리 작곡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죠? 작곡가들 같은 경우에도 심포니 교향곡이라는 거는 자신의 그 모든 그 음악적인 그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몇 개 못 만든 몇 곡 못 지는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이는 게 그만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작품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포니 인 화이트 넘버 1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요거는 물론 갑자기 이걸 엄마한테 다 부리는 게 그러니까 예? 음악적인 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릴 거예요. 예, 음악.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휘슬러가 점점 이제 그 이론이 정립되면서 심포니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포니 넘버 2. 그래서 이 그림은 영국에서 이제 크게 호평을 받아요. 영국에서 이 그림은.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 모델의 그 어떤 우수에 찬 그죠? 이쪽하고 좀 다르죠.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죠? 그죠? 이쪽은 좀 그냥 평범한 표정인데 저쪽 우수에 찬 그런 표정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나름 여기 요것 때문에도 많이 언급됩니다. 일본풍의 부채와 꽃병. 그죠? 그래서 당시 서구 사회에서는 불어로 이제 자포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본이 이제 개항을 하면서 60년대 개항을 하잖아요. 50년대 왜 흑선 외교해가지고 해서 미국하고 개항을 하고 그다음에 통상수를 하면서 일본께 확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니까 서양 사람들이 처음 이제 보는 거니까 막 신기하고 막 예쁜 게 많잖아요. 일본 꽃도 나름 그죠? 그래서 이런 일본풍 꽃이나 이런 꽃병 그죠? 이런 일본풍 부채 같은 게 아주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어쨌든 왼쪽 손가락의 반지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반지 그죠? 그래서 그 반지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름 그죠? 눈이 그죠? 근데 정식으로 결혼은 안 했어요. 이 둘이 결혼은 안 했는데 둘이 어쨌든 거의 공개적인 그런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이 그림이 그림도 많이 나오는 인용된 당시 나름 영국에서 성공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아름다움과 이 슬픔에 젖은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좀 더 추상화적으로 가요. 좀 더, 그죠? 세 번째 그림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심포니 이제 3, 그죠? 넘버 3 해서, 이게 히퍼넌이고, 또 옆에 좀 약간 노란색을 입은 오른쪽 친구의 아내를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혼을 안 해서 하얀색이고, 이건 결혼해서 노란색이나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별다른 설명은 없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죠? 심포니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이 근데 좀 이게 유명한 게, 이게 이제 이 예술사의 중심적인 사건이 모델이 이게 있긴 있어요. 이게 화제작에. 이게 이제 화제작의 모델이거든요. 요게 잠이라는 요게 작품이. 요게 꾸르베, 우리 유명한 그죠? 구스타프 꾸르베, 리얼리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 리얼리즘이죠. 프랑스 리얼리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구스타프 꾸르베, 아까 꾸르베하고
휘슬러가 파리에서 처음 자리 잡을 때 이제 꾸르베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꾸르베가 이제 당연히 나이가 많죠. 한 15년 이상 연상입니다. 그래서 선배고 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미 꾸르베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됐고요. 나름 거기서 그 파리에서 그래서 이제 런던과 파리를 오가다가 이 모델이 그죠 휘슬러의 모델 조하나 히퍼너는 귀스타프 꾸르베가 결국 같은 관계가 됩니다. 모델이야 좀. 그러니까 모델을 빌려준 거죠 쉽게 말하면 나도 이 그림 좀 그리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워낙 젊을 때니까요. 이거 18, 20세 초반이니까 엄청 뭐 윤기가 났겠죠, 그죠? 젊은 모델이니까 키도 크고 아주 게다가 또 이국적이잖아요. 아일랜드가 또 그죠? 요게 또 프랑스 사람 보기에는 이국적인 그런 품이 있어가지고. 이 꾸르베가 말 그대로 좀 푹 빠진 것 같아요. 푹 빠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린 거 보면은요, 이게 이제 아래쪽에 요게 히퍼넘이잖아요. 코도 아주 오똑하고, 그죠? 아주 피부 살결이나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일종의 빌려준 건데, 이 그림 그리겠다고. 근데 또 휘슬러는 뭐, 또 자유분방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다가, 이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둘이 이제, 그죠? 이게 꾸르베가 나이가 이 당시 40대 중후반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40대 중후반에 이게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하고 이렇게 이 그림도 그리고 이러다가, 왜냐면 또 이 여성도 나름 자유분방했을, 그러니까 이게 또 예술 지망생 아니었어요? 말이 예술 지망생이지, 뭡니까, 뭐 오늘날의 그 연예계를 기웃거리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죠, 좀 그죠?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근데 나름 꾸르베는 휘슬러는 이게 뭐 젊지만은 말 그대로 큰 돈도 없이 그냥 떠돌이 같은 그런 삶인데 이 꾸르베는 나름 이미 중년에 그죠 자리 잡고 유명한 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데 저거 해줄 수가 있겠죠. 해서 나름 거기와 이제 관계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고 그걸 이제 그래서 65년 66년 사이에 요 모델로 활동했던 꾸르베의 모델로 활동했던 그런 일이 있게 됐고 이를 알게 된 휘슬러가 결국 꾸르베하고 싸우고 그죠? 둘이 싸우고 절교하고 그다음에 손절하고 그죠? 또 이 여성도 결국 휘슬러하고 이제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여성이 한 30살쯤 돼가지고 다시 휘슬러를 찾아왔는데 그것도 뭐 금방 다시 또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까지는 저런 그림 그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그림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제 슬슬 60년대 지나면서 이제 좀 더 자신의 개념이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독불장군을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나름. 근데 그 시대적인 그 흐름상으로는 맞습니다. 나름 그 시대 미술이 좀 그런 식의 위기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점점. 특히 사진이 발전하고 이러면서요. 요 시대 바로 60년대, 70년대. 특히 80년대는 이제 사진을 우리가 80년대부터는 휴대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변화상이 나름 그 사상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그림을 그리다가 약간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좀 더 후반으로 오면은 점점 이제 약간 추상화적인 형태가 나죠. 자,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은 이제 구스타프 꾸르베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꾸르베가 이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 꾸르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중후반 거의 이제 중년 지나서 이 젊은 여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놀아나니까 엄청 푹 빠졌나 봐요. 이 그림을 막 4번 아마 이상 남아있는 게 4개입니다. 저 아름다운 아일랜드 여성이라고 딱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예 이 사실주의 작가가 푹 빠져가지고 이 여성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 머리를 빗는 붉은 머리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그림을 아주 여러 번 그렸습니다. 정말 푹 빠졌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이게 그냥 그렸겠어요. 이게 벗은 몸을 봤으니까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는 뭐 동성애, 그죠? 레즈비언 뭐 그런 거라고 하지만은 여기다가 남성을 그릴 수가 없죠. 그죠? 남성 그리면 이건 말 그대로 포르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성을 그린 것 같고 아마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그린 거 아니겠느냐, 꾸르베가. 뭐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그림도 유명한 게 여기 이제 나중에 알려져서 그래요, 나중에. 이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가 1988년, 정말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린지는 이때 그렸는데 이때서야 나중에 공개가 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크게 막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고 이게 뭐 레즈비언이냐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델. 근데 결국 이 모델도 그렇게 하게 살아서 그런가 오래는 못 살아요. 몸을 좀 험하게 굴려서 그랬나, 그죠? 40몇 살에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43, 4세, 그죠?
뭐 그렇게 어쨌든 젊을 때만은 활짝 피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미술사에는 어쨌든 나옵니다. 그런저런 그림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우리 이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조금만 하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이제 그 음악 이야기,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야, 이거 현대미술 이거 그냥 그림 자체를 자체가 주제다라고 하고,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음악을 이용한 그 유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히슬러는 1860년대 이제 거의 중후반부터 점점 처음에는 제목이 이런 식으로 안 붙였는데, 나중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다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작곡가들이 음악에 제목을 붙이는 방식을 차용해서 그림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심포니, 그죠? 교향곡 또는 녹턴 야상곡, 그죠? 밤에 이렇게. 그다음에 어레인지먼트를 이게 이제 음악 용어로는 편곡인데 여기선 다 배열로 번역했더라고요. 배열, 그죠? 180페이지 그렇게 돼 있죠. 회색과 검은색의 배합 이렇게 됐네요. 여기 또 번역을 이렇게 했네요. 그죠? 배합이 아니라 이게 원래 영어는 어레인지먼트, 편곡입니다. 편곡. 그러니까 편곡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편곡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편곡이라는 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실험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편곡이라는 게, 회색과 흰색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그죠? 어레인지먼트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편곡. 또는 하모니, 또는 에뛰드, 그죠? 연습곡. 이런 식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림에요. 그림에, 그죠? 그림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품. 녹턴이죠, 녹턴. 그죠? 녹턴 말 그대로 밤의 야경을 그린 거니까요. 밤에 이런 녹턴. 그 다음에 이것도 녹턴. 그래서 히슬러가 자기가 이제 집이 템즈 강변 그 첼시 부근에 살았다고 합니다. 첼시 지역. 첼시가 그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면서 템즈 강을 그린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 요거는 그 일본풍 낙관입니다. 요거.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서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일본 그 작가들이.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저기 그린 겁니다. 자신의 낙관을 일본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녹턴, 그죠? 녹턴, 블루 앤 실버,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 녹턴, 그죠? 그래서 이건 잠깐들이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소장님은 회의가 위에서 회의하시는 것 같죠, 그죠? 지난주엔 잘 몰랐는데 이번 주 보니까 작가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삐딱하게 보게. 좀 그래. 원래 삐딱하게 살았어요. 삐딱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그림 자체보다는 이제 그 19세기 넘어오는 요 시대적인 그 현대 예술 관념이 형성된 다음에 형성이 됐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표현한 사람이 사실 이 사람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현대 예술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영역으로서, 자율적인 영역으로서, 드러난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본 거야. 어떻게 찾으러 가? 너무 재밌었어. 뭐 어떻게 했어? 그 영상과 스포츠와 스턴트 있어. 스타디움 되게 뛰어내렸어. 줄 해가지고. 나이 진짜 60대. 같이 읽으니까 잘하지 않았어. 우리 세대는 진짜 누구나 다 감탄한다. 요즘에 CC가 너무 잘 발달돼서 영화 나와보면 아니 얘는 스턴트를 안 하잖아요. 다 자기가 하잖아. 배우를 하잖아. 톰 크루즈 영화를 한 번도 안 적어본 적이 없어. 진짜? 난 톰 크루즈 영화는 그렇게 다 졸리더라. 한 번도? 나 안 좋아해 톰 크루즈. 그런 거 봐. 나는 걔가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 그렇게 톰 크루즈 영화 보면. 그러니까 얼굴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미션 문제는 임스파이어를 전부 다 잤어. 진짜? 그런 약간 진짜가 있어. 어떤 류의 영화를 좋아해? 그런 약간 뭐라 그러지? 액션 영화들? 이런 건 별로. 마블 영화는? 마블 영화는 볼만해.
괜찮은데 그런 옛날 액션 있지. 옛날 그 다이하드 시리즈도 다 잤어. 아 진짜 고생하는 거는 그런 거. 그러면 옛날 뭐 로키 이런 거. 로켓은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나쁜 녀석들 배드보이즈 그거는 너무 재밌게 잘 봤어. 근데 우리 아들 막 배드보이즈 매니블랙 이런 거. 매니블랙도 재밌게 봤어. 나 원래 걔를 좋아하거든. 약간 판타지 그냥 걔를 좋아해. 윌 스미스를 내가 좋아해. 그렇게 자더라고. 이번에는 안 자야지로 가서 근데 이러다가 100% 자. 비디오를 엄청 있을 때 많이 봐가지고 영화보다는 집에서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야 이런 거 안 들었으면 인생 무슨 재미있어. 예술은 매트리스 처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진짜 매트리스나 제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누구 나온 거지? 그걸 자실 거야. 제목을 참 잘 생각했는데 아니 그 당시 거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나이 들어서 기억하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은 아예 기억 안 나는 거 말고는 그때 인상 깊었던 거 지금도 단어가 다 생각이 나는데 어릴 때 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우리 그 인생의 기억 그래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기억의 그래프가 있어요. 기억의 그래프. 그러니까 60살 넘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인생을 한번 기억나는 거를 다 얘기해봐라 어릴 때부터.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60.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맨날 내가 처녀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군대 시절에. 그러니까 60대 돼도 생각나는 건 계속 그때 생각해.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어제도 뭐 생각나는 게 다 대학교 때 생각나고 막 이래요. 생각이 스쳐 나는 생각 자체가. 요때, 그죠? 요 20살을 전후로 한 10대와 20대 때 요때 기억이 이게 평생 이 시간은 똑같은데 이 10년 이때 뭐 했나 이거. 그게 같은 일상이 계속되는 건가? 아니면 그렇긴 하죠. 그렇기도 하고 기억 자체가 그때 말씀드린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젊을 때 살아남은 신경세포가 계속 계속 그게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거고 나중에 형성된 거는 또 금방 사라집니다. 오히려 사실은 반복된 거로 따지면은 나중 게 더 많잖아요. 모습을 그렇게 맨날 하는 30대, 40대 때 맨날 직장 일 다니고 말 그대로 술 취해도 자기 집에 할 정도로 기억에 깊이 가기는 되지만 말하려고 하면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마가 해마.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옛날보다 지금 반복해서 학습을 안 해서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맞아요? 뭐 복합적이겠죠.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생 자체가 젊을 때 기억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걸로. 아니 근데 그 연예인도 그래. 연예인도 며칠 전에 본 연예인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옛날 연예인 옛날 애들이 기억이 나. 젊을 때 봤던 연예인들이 기억이 남죠. 그리고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생각은 안 나. 근데 옛날 연예인은 얼굴은 기억 안 나도 이름 들으면 생각이 나고. 근데 젊을 때 봤던 것들이 다 남아있는 음악도 그렇고, 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그 젊을 때 얘기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젊을 때가 중요하긴 한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서도 좀 기억을 그렇게 젊을 때처럼만 살 수 있다면 사실 엄청 삶이 풍성해질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애들 지금이 되게 그런 시기니까 되게 이거저거 경을 많이 시키고 싶은데 얘네들은 어른들이 그러는 거 딱 안 듣잖아. 안 듣죠. 그리고 자기들 세계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 그 공평하다. 나도 몇 번 아빠가 안 들어주니까.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훨씬 현명해질 텐데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아랫세대, 윗세대, 우리도 그랬고 또 밑에 세대도 그럴 수 있다면은 쉽지가 않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노인
지혜롭다고 예, 예. 그래도 이제 좀 대접을 해줘도 요즘은 그게 아닌 재미잖아 요새. 요새는 우리 꼰대라 그러고 그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만 하니까 그런 말이 듣는 거죠. 바뀌었는데 옛날 걸 못해서 예, 예. 옛날보다 지금 세상 훨씬 빨리 바뀌고 빨리 바뀌었고 그때 옛날에 존경받던 때는 그냥 그 어른들이 젊은 시대나 자기들 젊은 시대나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너무 많이 바뀌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바뀌는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 바뀌는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해왔지만은 이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안 봐도 됩니다. 네. 예, 예. 듣기만 해도 돼. 여기 그 아까 읽었던 부분 뭐 얼마 안 되니까 책은 잠깐 얼마 안 되고 아까 이제 했던 오늘 중요한 부분이 아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중요한 읽었던 부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재판이 이제 드디어 그죠? 아까 그 얘기 나왔죠? 그래서 언론을 대하는 그의 무리한 공격을 보고 드가 인상파가 가잖아요. 그래서 드가는 친구, 자네는 마치 아무 재능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하고 충고하곤 했다. 그러나 런던 전체를 뒤흔들며 논란의 대상이 되어 그의 악명을 더욱 높여준 것은 러스킨과의 재판이었다. 휘슬러가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 그죠? 녹턴, 저 왼쪽에 있는 거, 떨어지는 불꽃을 전시했을 때 영향력 있는 비평가인 존 러스킨은 이 그림은 미술에 대한 모욕이며 공중, 그죠? 사람들이 면전에 물감통을 끼얹은 것이라고 악평을 퍼부었다. 그래서 다혈질 성격의 휘슬러는 분통을 터뜨리며 러스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대중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을 통해 휘슬러는 그의 통렬한 유트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아마 예술 가지고 재판 벌어진 건 최초일 거예요. 거의 근대 이후에는 그죠? 그런 뭐 도덕적인 그런 거 말고는 그죠? 단 이틀 사이에 그린 이 성실하지 못한 그림이 어떻게 200기니가 넘는 이 기니는 이게 옛날에 쓰던 건데 파운드 정도 하시면 됩니다. 파운드면 엄청난 거죠. 1파운드면 그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넘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러스킨이 해명을 요구하자 휘슬러는 내 생애 전체를 통해 갈고 닦은 지식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사물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제시하는데 요거 이제 아까 말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물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제시하는 데 대해 나는 이 그림에서 외부 세계와 관련한 어떤 요소도 배제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 형태, 색채의 배합이다 라고 해명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세계와 관련한, 그러니까 외부 세계 어떤 대상, 외부 대상을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 대신한다. 대표화해서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선, 형태, 색채의 배라고 이렇게 해명했다는 겁니다. 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이제 상세히 설명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현대 예술을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됩니다. 지금 이제 나왔던 그림, 녹턴이죠. 녹턴. 제목은 녹턴이라고 붙였어요. 녹턴이라는 제목이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휘슬러는 자신의 그림에 음악에 붙이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죠? 교향곡, 뭐 녹턴, 그죠? 편곡, 뭐 하모니, 에뛰드 이런 식의 음악적인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요게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해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예술 또는 현대 추상 미술을 이해하는 이제 그 핵심이 돼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있죠. 계기는 템즈 강변, 아까 이 휘슬러가 템즈 강변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런던 템즈 강변 첼시 지역에 살면서 또 그 당시에 또 유명한 놀이공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빅토리아 시대 막 새롭게 산업화가 되면서요. 그 놀이공원, 일종의 옛날 창경원이라고 할 때 그런 시대라고 비슷한 거예요. 동물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식민지에서 뭐 이상한 코끼리도 갖다 놓고 또 이런 회전 목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그런 놀이공원이었으니까요. 이제 거기서 밤에 불꽃놀이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놀이공원에서. 그래서 그런 크레모드 가든에서
있었던 안개 낀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이제 불꽃놀이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린 것이긴 하지만 이제 그다음이 중요해요. 것이긴 하지만 히슬러는 불꽃놀이 장면을 떠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불꽃놀이 장면을 리프레젠테이션, 그것을 묘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나온 거긴 하지만 그거를 떠올리지 말고 특별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서의 색채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그림은 어떤 것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의 색채적인 효과를 통해서 특별한 감각 또는 이제 좀 고상한 표현으로는 예술적인 감동을 느끼면 끝이다라는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소송이 지금 발생했어요. 소송이 발생했는데요. 이 존 러스킨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 러스킨도, 요것도, 이 사람도 그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한, 빅토리아 시대가 19세기 거의 다 차지하거든요. 그 영국이 한참 쫙 잘 나갈 때, 그죠?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이 한 60년 넘게 재위했는데요. 19세기 초중반부터 쭉 제의를 하면서 영국이 계속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가 되고, 그래서 1901년에 죽는데, 어쨌든 그때 영국이 쭉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시절이 쭉 상승하던.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시절이 되면서 화려하게 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슬슬 쭉 내려오는, 그 시대가 더 길잖아요, 엘리자베스 시대는, 그죠? 쭉 내려오는 그런 시대죠, 영국이. 어쨌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이른바 박람강기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분야, 그죠? 철학, 미술사, 미술평론, 지질학, 건축신화, 조력, 문학, 정말 다양한 문화를 다룬 그런,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미술 쪽에, 예술 쪽에서 최초의 슬레이드 미술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손과 슬레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돈을 기부하고,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런던 대학교에 미술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도. 왜냐면 그 전에는 대학에 예술, 이게 없잖아요, 사실은. 대학에는 원래 신학, 그죠? 신학, 그 다음에 법학, 의학을 중심으로 중고대 대학. 그 다음에 없죠, 사실은. 철학 이런 건데, 이제 예술 관련 학부가 대학에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예술관념의 성립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예술관념이라는 것은, 현대적 예술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비문학 영역에 비문학 영역 보면은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과학 영역, 기술 영역, 예술 영역 지문들이 막 나오잖아요. 영역이 나눠져 가지고. 근데 그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렇게 된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대학에도 원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학 보면은, 지금 대학에는 인문대학, 사회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이 따로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삶의 하나의 영역인 것처럼 그게 형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요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의 낭만주의 이후에 현대적 예술관념이 성립하면서 그런 일들이, 시스템도 갖춰진 겁니다. 그에 맞는 시스템도. 그래서 대학에도 그런 식의 학과가 생긴 겁니다. 학과가 생겼고, 어쨌든 거기에 첫 번째 교수가 돼요. 슬레이드 미술 교수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문화계에서 러스킨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람 중에서 윌리엄 터너, 그죠?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영국 풍경화가, 추상적 풍경화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근데 이 사람이 왜 떴겠습니까? 터너가.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그죠? 야, 이 터너가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터너가 영국 최고의 영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터너의 작품을 극찬하면서 옹호했고, 또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 나중에 배우게, 아까도 나왔지만은 잠깐을 창시에 영향을 줬고, 윌리엄 모리스 어떤 수공예 운동 같은 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84페이지에 이런 그 사람도 직계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도 엄청 인기가 좋았대요. 왜냐면 최초의 그런 학과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인 수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을 받았겠죠. 문학계 전체적으로. 또 영국이 또 잘 나가던 때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미술계의 영향 말고도 프루스트, 그죠? 오스카 와일드, T.S. 엘리엇, 에즈라 파운드, 예이츠, 이게 다 이제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사람들, 그런 문학계에도 이 사람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 사람은 특히 이 사회 비판과 개혁 이론도 많이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특히 이제 영국이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뻗어나가면서 나름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어두운 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킬까, 그죠? 나쁜 면을 없애고 좋은 면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서 책도 많이 썼습니다. 관련된 그런 책들이요, 정치 경제학 이런 책,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쓰려고 했던 거죠, 나름 그 후반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는 간디한테도 영향을 주고요, 영국 노동당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자,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러스킨의 견해는 낡은 것이 될 운명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20세기가 된 거죠. 왜냐면 벌써 미술계에서는 인상주의가 크게 벌써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러스킨이 막 인기를 끌 때, 그 미술학과가 설립될 때, 이 프랑스에서는 인상주의가 그때 나왔어요. 인상파가 등장을 해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었고, 또 미술계 전반적으로 유미주의, 곧 예술을 위한 예술 등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그 현대적 예술관념 시스템이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때. 그러면서 러스킨의 견해는 이게 왜 옛날 견해냐면요, 예술의 사회적 유용성, 이 사회적 의미를 신봉했던 러스킨은 이제 결국 그 이후에 벌어진 이 현대 미술, 인상주의는 이렇게 사회적 유용성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이기 때문에요. 이제 또는 추상 미술, 뭐 피카소 이런 흐름에서 이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러스킨의 견해뿐만이 아니라 이 빅토리아 시대 자체가 사실 이런 관념이 있어요. 예술은 뭐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이었어요. 원래 그랬죠. 예술은 어떤 사회적인 유용성,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런 관념이었는데, 이제 그 현대 미술은 이제 그로부터 갈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이 소송 사건 얘기부터 마저 하면은요. 근데 휘슬러와의 명예훼손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1878년. 그래서 러스킨은 그 휘슬러의 작품을 보고, 이제 저건 뭐 완전 쓰레기다 해가지고 전부터 이제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자기가 쓰는 기념 기고하는 영향력 있는 주간, 주간지 글에다가 이제 휘슬러의 저 작품이 아까 그 작품이잖아요. 요거를 보고서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보는 사람들 얼굴에다가 그 물감통 던진 거랑 이건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왜 소송까지 갔느냐, 그죠? 아니 근데 원래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호불호가 원래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게 왜 소송까지 갔느냐, 그만한 위협을 느낀 거예요, 휘슬러가. 왜냐하면 여기 쓴 것처럼 휘슬러가 법정 소송을 불사한 이유는 러스킨처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전문가가 저렇게 발언을 해서 이게 이제 전국 주간지에 다 나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막 문의가 들어온 거죠. 자신의 작품을 좀 팔았는데 그 파는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내가 쓰레기 산 거 아니냐, 이 작품 가치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면서 야 너 이거 괜찮냐, 이거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가 작품을 사줬던 사람들이, 고객들이 동요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당장 이제 자신의 작품 가치가 하락하고 수요가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일단은 스톱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일단 스톱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야, 그래? 일단, 그렇잖아요. 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작품이라는 게. 일단 수요가 사라지니까, 이 경제적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러니까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소송을 정말 말 그대로 이 소송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지만은 내 작품의 명예훼손, 나를 명예훼손 해가지고 소송을 걸은 겁니다. 그걸 다시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이후 예술의 운명을 보여주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의 운명, 특히 미술의 운명. 그래서 결국 소송은 휘슬러가 결국 승소로 끝났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좀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저 그림을 이제 법정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출했는데 이 그림이 이게 뭐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출될 때 거꾸로 제출했대요, 거꾸로. 그러니까 아래에도 모르는 거지. 이거 뭐야? 무슨 그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꾸로 놓고 보고 있는 거야, 배심원들이 보고 이거 거꾸로 놓고 보고 있어서 이게 아니고 거꾸로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추상화적인 거죠, 그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좀 사람이고 뭐 불꽃놀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거꾸로 놓고 봐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죠? 자, 그래서 그 소송전에서 이제 배심원들이
결국 배심원들이 이제 이 판결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야 이건 뭐 이거를 뭐 쓰레기까지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결국 휘슬러가 이긴 게 이겼는데 이제 사실 거기에 그 현대 예술의 운명이 있어요. 그 어떤 그런 게. 그런데 배상액이 얼마냐? 1파딩이에요. 저도 이거는 이제 처음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 지금은 사라진 그 19세기 이미 사라진 그 동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원짜리 옛날 1원 또는 1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1전. 그죠? 그 일전. 한 푼. 네, 한 푼, 진짜 말하자면 한 푼이죠, 푼. 한 푼으로 결정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그죠? 야, 그래, 네가 잘못했네. 이런 거 가지고, 예술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게 사실 현대미술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럴 필요는 없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수천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한 건 뭐라 그러지 말고 대신 그냥 이거는 일전 딱 그 당시 최소 단위 동전 한 입으로 그냥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지. 이게 뭐냐면은 그 소송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 이건 민사소송이니까요. 이거 돈을 받는 배상을 받으려고 한 건데 가진 건 모두를 담보로 해서 법정 비용을 지불한 후에 결국 이제 파산하게 결국 그죠? 다 가진 거 날리고 가지고 있던 작품 다 팔고 잘 비싸게 팔리지도 않잖아 이제는. 그래서 이제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편으로는 예술가가 그 두 가지를 같이 얻은 거죠. 하나는 자율성을 얻었어요. 자율성. 예술적 자율. 네 멋대로 해라. 그래 자율이지. 자유지. 하지만 경제적 배고픔도 얻은 거죠. 그거를 돈을 주고 말고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의 사실 그것이 들어가 있는 현대 예술가들의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그 실질적인 그 승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술이라는 그를 위해서 이 그림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림 있잖아요. 맨 아래쪽에. 왼쪽에 그림 있죠. 그죠? 180페이지. 휘슬러, 회색과 검은색의 배합. 거기는 배합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은요, 원래는 영어로는 어레인지먼트, 편곡입니다. 편곡. 그죠? 회색과 검은색을 편곡. 제 1번. 그래서 이 그림은 휘슬러의 어머니를 묘사한, 그러니까 리프리젠트한 것이 아니라 형태와 색채의 배합, 그죠? 그 편곡, 어레인지먼트 한 것이다, 실험한 것이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보시면은요, 휘슬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회색과 검은색의 배합 1번으로 보통 휘슬러의 어머니로 잘못 알려져 있다. 화가에게 앉아있는 사람의 신상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음은 그가 작품의 제목을 색채들의 배합이라 편곡이라 붙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81페이지 맨 위에요. 휘슬러는 아마도 그의 친구인 프랑스 시인 말라르메, 그죠? 말라르메의 사물을 그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그리라는 충고를 받을 듯하다. 요게 아까 그 얘기예요. 사물을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효과, 그죠? 그 평면에 드러난 효과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효과 자체가 우리가 미적으로 감상할 그 대상이라는 거죠. 어떤 무엇을 리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을 떠올리지 말고. 자, 그래서 일단 이 그림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그 개념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 그죠? 어레인지먼트, 편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약속했던 모델이 있는데, 이제 모델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모델이 안 와가지고, 자신 엄마 나와서 엄마가 또 앉아있어 봐가지고, 엄마를 그린 겁니다. 휘슬러의 어머니가 대신 포즈를 취한 그림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그죠? 모델이 안 오는 바람에 됐는데, 이렇게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휘슬러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앉아있느냐? 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래서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서 좀 했는데, 이게 앉으니까, 이게 힘들어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겁니다. 나이든 어머니라서요. 그래서 휘슬러의 어머니. 그래서 이제 휘슬러의 어머니, 뭐, 실제 실물하고 비슷하게 그렸죠. 그죠? 그래서 이 모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빅토리아 시대 유행했던 그런 여성 뭐 카톨릭 계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뭐 쓴 게.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모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죠? 여기도 쓰고 있잖아요, 뭔가. 어쨌든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사진, 그죠? 보시면 사진이고요. 근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해졌느냐? 이게 또 휘슬러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휘슬러 죽은 다음에 한참 더 유명해진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뭐 그냥 그랬고, 죽은 다음에
이게 대공황 기간 동안 유행했던 거예요. 대공황. 미국 대공황이 1929년에 이제 그 대폭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이 쭉 진행되면서, 그렇지만 이제 한 4, 5년 지나면서 다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약을 막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경제적인 도약을 할 때, 우리가 다음 시간 또 나오겠지만은요, 이 엑스포랍니다. 엑스포. 그죠? 엑스포.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영국 엑스포 나올 텐데요. 엑스포, 사실 엑스포가 중요한 사건이 많았죠. 그 엑스포, 에펠탑도 만들었고, 뭡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만들었고 등등. 그래서 어쨌든 미국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우리도 엑스포, 특히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 중부 지역, 그죠? 엑스포에서 이제 전시됐는데, 이 그림이 그 프랑스에서 구입했어요. 루브르에서 구입했어요. 구입을 나중에. 근데 이제 프랑스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엑스포 기간 동안 이렇게 미국으로 가가지고 딱 그 전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알려진 거예요. 대중적으로 이때.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100만 달러의 그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이게 휘슬러가 그 당시 100만 달러면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죠? 근데 휘슬러 이미 죽은 지 30년도 더 됐는데 30년 됐군 벌써. 그죠? 거의 30년, 20년도 넘었는데 휘슬러도 잘 알지 못하던 대중들은 이 그림을 모성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또 희한하게 아까 휘슬러는 분명히 이건 어머니를 그린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모델로 그렸지만 어머니를 리프레젠트되는 것이 아니라 회색과 흰색의 그 배합을 실험한 거라고 말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죠? 이게 우리의 미국의 어머니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지금 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인기가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우표를 발행했어요. 우표 제목에도 휘슬러라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미국의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In memory and in honor of the mothers of America 이런 식으로 그죠? 미국 어머니들한테 경의를 표하는 그리고 우표까지 발행하면서 이거 집어넣었던 거 휘슬러의 이 이미지를 그래서 어쨌든 이래서 유명해졌어요. 이래서 휘슬러의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뭐 모성의 상징이나 그런 거를 그린 게 아니라고 의도했지만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휘슬러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요 엑스포를 통해서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은 그림을 그린 게 이런 식이에요. 요건 이제 어레인지먼트 편곡 넘버 2죠. 그죠? 음악에 붙이는 제목처럼. 그죠? 뭐 소나타 1번, 소나타 2번처럼 편곡 1번, 편곡 2번. 요거는 또 그 당시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을 또 그린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좀 들어는 보였을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 워낙 독설가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빅토리아 시대의 유명한 그 철학자죠. 사상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휘슬러의 런던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휘슬러의 어머니와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그린 똑같은 그림인데 이것도 그죠? 회색과 그 검은색의 그 편곡이라는 그런 작품 넘버 2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림을 자꾸 그려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죠? 회색의 편곡. 그래서 자신의 자화상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요. 물론 고흐랑은 다르지만은 고흐랑 같은 방식으로 느껴지죠. 고흐가 왜 노란색으로 막 이렇게 뭐 털같이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를 리프레젠트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 색채 효과 자체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 라는 이제 그 방향으로 예술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미술이요. 미술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파산한 이후 휘슬러는 베니스에 갔다가 그래도 나름 베니스에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베니스에 그림을 그려주러 갔다가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 그 뒤에는 휘슬러가 이제 예술 작품보다는 이 책을 한 2-3권 냅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오히려 더 이제 역사에 남게 됐죠. 우리 예술사에는요. 10시에 강의한 걸 출판해서 예술이란 예술, 그죠? 아트 포 아트세의 그 신념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예술은 도덕적,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빅토리아 시대의 지배적 개념이었고, 이게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래서 예전부터 다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또 신화라든지, 그래서 나름 사회적인 의미, 도덕적인 의미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특히 이제 휘슬러는 예술이란 그 자체의 목적, 궁극적 목적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수단과 목적의 연속성에서, 그죠? 그 마지막 최종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술가는 자신이 본 것을 재현하거나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즉 예술은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 그죠? 어떤 것을 전달하는 수단, 리프레젠테이션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림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관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점점 시대가 그 미술가한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당장 사진이 그죠? 히슬러 살아있는 동안에 사진 기술이 나오더니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제 그 휴대용 카메라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요. 1880년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럼 미술가는 뭘 해야 되느냐? 특히 화가는 그죠? 화가는 그러니까 나무, 꽃 또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겉모습만 그리는 사람이 예술가라면 예술가의 왕은 사진사일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겉모습 표현해가지고는 사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미술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술가는 이를 넘어서는 무언가. 그죠?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이 관념이 그 현대 예술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현대 미술을. 그래도 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어요.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건 다음에도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요 음악과 유비 정도만 이제 빨리 보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 관념이 어려운데 왜 어렵냐? 그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음악과 유비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아까 그 휘슬러도 우리 봤던 것처럼 그죠? 아까 이렇게 그죠? 그 작곡가들이 음악에 제목을 붙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작품에다가 자꾸 심포니, 뭐 녹턴, 그죠? 뭐 어레인지먼트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왜 그랬느냐? 그 유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예술관념 및 특히 현대 추상적 미술 이 성립 과정에서 예술이란 예술을 주장해서 자주 제시되고 있는 음악과의 유비가 매우 결정적이에요. 아주 결정적입니다. 음악과 자꾸 이 미술을 비교하면서 뭔가 이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물론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겁니다. 그게 부러운 거죠. 그래서 미술가들의 눈으로 볼 때 다른 분야들에서 거두고 있던 커다란 성공, 대중적인 인기, 사회적 파급력은 매우 부러워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미술가의 인기랑 음악가의 인기는. 특히 19세기에 이 당시 그 낭만파 음악 시절 아니에요? 낭만파? 그래서 알잖아요. 베토벤 뭐 연주하면 끝나고 났더니 막 거의 소요사태 정도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그죠? 또 뭡니까, 그 이후에 계속 나왔던 여러 뭐 오페라 뭐 많잖아요. 뭐, 그죠? 뭐 푸시니 뭡니까, 베르디로 오페라 공연 한번 하고 나면 막 졸도한 사람 생기고 막 그 사람들 몰리고 또 런던에서도 엄청나고. 그래서 특히 이 당시에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최고의 히트 문화 상품은 주말 음악회예요. 주말에 그죠? 그런 음악회 그 오케스트라들이 그죠? 다 연주를 하면은 그 표가 없어. 지금 뭐 그 토트넘 이런 경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표를 뭐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거기 가려면은 딱 그 정장 차림에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일종의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이런 음악회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표를 얻고서 거기에 그죠? 딱 가족들 손을 잡고 딱 가서 근데 말 그대로 그 시간 동안은 일종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음악을 듣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음악에 참 조용히 참여하고 그 감동을 받고 오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인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문화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오페라나 연극 등이 또 엄청 인기였어요. 이게 그죠? 오페라 음악이 곁들여진 그런 극이고요. 또 연극들, 드라마. 그래서 극작가들도 엄청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19세기 특히 후반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인기를 끌면은 이 낭만파 작곡가들이나 뭐 오페라 극작가들이 인기를 끌면은 뭐 그 인기가 말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 미술가는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그림을 그리고 어쩌고 해도. 그죠? 그래서 정말 매우 부러웠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의 위협에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미술가들은 이 초상화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진기가 막 나와서 찰칵찰칵 찍어대니까 아예 최소한의 밥줄조차 이제 끊질 그런 위기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잘 읽어내셔야 돼요. 요거를.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저 음악처럼 어떻게 성공할 수가 없을까라는 사실 그 생각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미리 앞당겨 왔는데요. 사실은 요 히슬러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칸딘스키가. 이제 칸딘스키가 직접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써왔어요. 이게 칸딘스키는 그 추상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청기사파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실리 칸딘스키. 그래서 칸딘스키 이런 식의 그 추상화를 진짜 추상화죠. 그죠? 딱 보기에는 뭐 해와 뭐 산을 그린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검은 사각형 내부를 위한 습작. 일종의 이게 에뛰드예요. 아까 에뛰드 연습곡 같은 거. 그죠? 에뛰드 음악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됐는데 이게 뭐냐? 그죠? 이게 뭘 보라는 거냐? 근데 바로 그거예요. 요게. 칸딘스키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의 사피엔스 뇌는 자동적으로 어떤 것을 보면은 그것을 다른 것을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게 그 뭐를 그린 거냐, 그죠? 어떤 주제나 어떤 의미, 그 무슨 뜻이냐, 어떤 것을 지시하는 거냐, 어떤 것을 대표하는 거냐, 대신하는 거냐라는 걸 떠올리는데 이제 그 고리를 끊고자 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 그래서 바실리 칸딘스키는 자신의 즉흥 그림들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어떤 것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회화 자체에서 주제를 아예 추상한 거죠. 주제, 의미를 추상, 앱스트랙션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추상화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의 핵심은 이런 형태를 추상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예 의미 자체를 추상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의미 자체, 주제 자체를. 자, 그래서 칸딘스키는 그래서 이제 음악과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음악이 현실의 소리를 재현하지 않아도, 그죠? 현실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지 않아도, 하지만 그 음악의 그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높낮이, 뭐 멜로디, 음색을 뽑아서 그거를 이렇게 잘 배합을 한 게 그게 작곡 아니에요. 작곡이라는 게. 그죠? 음악적인 요소를 그죠? 뽑아내가지고 잘 어레인지먼트, 그죠? 배합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울린다. 듣는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19세기 음악에서 들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 교향곡 이런 거 들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의 소리도 아니고 어떤 소리도 아닌 그냥 만들어진 소리지만 그걸 듣는 순간 막 엄청난 그 감동과 그죠? 막 영혼의 울림이 생기잖아요. 사실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이제 그 비유를 얻은 게 비유가. 야, 그러니까 우리도 음악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음악이 어떤 실제 소리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을 아주 영혼을 고양시키고 예술적인 감동을 전하지 않느냐? 똑같이 미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 얘기한 거예요. 미술도. 우리 미술이 현실의 모습을 리프레젠테이션, 그죠? 리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아도 색채와 선과 면, 구도 이게 그거잖아요. 뽑아낸 것. 그죠? 아까 음악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그 리어레인지먼트 한 것처럼, 그죠? 똑같이, 우리 미술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죠? 미술의 요소들, 색채, 선, 면, 구도만으로 보는 사람의 영혼을 울릴 수 있다. 음악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과의 요 비유비가 중요해요, 요게. 근데 이게 지금 칸딘스키 얘기가 아니라 지금 휘슬러가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휘슬러부터. 이미. 그래서 제가 또 잘 정리된 표현으로 먼저 요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추상예술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요 기본 구도에서 이해하시면요. 자,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보자. 요 얘기가 이게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가 결국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적 예술관념이라는 것은 결국 핵심은 이거잖아요. 실생활적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실제로 쓰려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쓰는 작품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미적으로 감상되는 것 자체를 최종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그죠? 예술 작품은 그냥 감상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던 베토벤 교향곡 같은 게, 그냥 듣고 감동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걸 넘어선 거는 뭐 다른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로지 미적으로 감상되는 것 자체를 만들어진 게, 그게 예술이다. 라는 게 현대적 예술관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 오래된 예술관념은 그냥 이것저것 다 예술인 거죠. 뭐, 그죠? 실용적 목적이기도 하고, 어떤 뭐 사회적인 의미도 가지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다음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시겠고요. 어쨌든 요 부분인데, 요 부분하고 연관해서 우리 음악과 유비 연관해서 그걸 자꾸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 집중적으로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거기 다시 그걸 가시겠습니다. 요거부터.
요거.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감상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 아무런 사회적 유용성, 사회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야. 뭐 어떤 우리 엄마를 그린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교훈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떤 심오한 미적 경험, 예술적 감동을 안겨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음악이 사실은 가장 부합한다는 거예요. 요걸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음악은 뭐를 리프레젠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현대적 예술관이 가장 부합하는 장르라 그랬는데 음악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요게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순수 기악곡은 이게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술에서 어떤 형식이 뭐고 내용이 뭐고 내용이라는 게 그걸 담고 있는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냐 일치하냐라 그랬을 때 완전히 일치하는 게 사실 이거라는 거예요. 순수 기악곡 대표적인 사례가. 그죠? 이거는 형식과 내용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거, 또 무슨 또는 뭐 슈베르트 소나타 같은 거, 그죠? 이런 거는 그냥 그게 형식이면서 내용이잖아요. 그죠?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일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한한 일적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게 사실 이렇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아까 그거에 딱 맞는 거예요. 이 관념에. 이 관념, 요 다시 보시면요, 그죠? 단순히 즐기기 위해 소비하는 오락물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도덕적 교훈, 종교적 가르침,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적 수단도 아니면서 예술적 감동을 전해주는, 그죠?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면서 오로지 미적으로 감상되면서 우리한테 진한 감동을 안겨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 그죠?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음악에 대한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 비유가 아까 말씀드린 휘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음악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국 그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음악을 비유를 들게 됐냐? 야, 뭔가 우리도 그 음악처럼 할 수 없을까? 그죠? 우리도 음악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각적인 음악적인 요소들을 모아서 감동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각적인 요소를 이렇게 모으고 재배합해서 그걸 통해서 음악과 비슷한 감동과 미적인 어떤 그런 감흥, 영혼의 울림을 전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그게 바로 추상예술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음악과의 비교를 잘 이해하시면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간관계에서 오늘 그 결말만 짚고 아이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인간의 뇌가 구성을 못한다고 저 어제 들었는데 너 이제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더 나잖아요. 사물과의 연결성, 그죠? 무엇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이게 불가능하죠. 끊어버리는 게 그죠? 아예 아까 뭐 칸딘스키는 또 이해가 가는데 휘슬러 그림 같은 경우에 이게 어머니가 아니야 하고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어머니잖아요. 이거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되겠어요? 이런 거로는? 그래도 얘는 뭐 뾰족하고 뭐. 아니 근데 이게 베토벤 교향곡이 주는 그 정도의 감동, 그죠?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잘 이제 그동안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가 그 예술의 기원, 특히 이제 결국 이제 요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물음, 요거 하나 가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미술에서도 음악 같은 그런 성공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비슷하게 된 게 사실 민상파예요. 그죠? 이거는, 야, 그리고 그 자체로 뭔가, 야, 어떤 강렬함 같은 게 있어요. 단순한 오락은 좀 넘어서는, 그죠? 그죠? 인상파의 어떤 끌어들이는 수련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인상파들이 좀 그나마 이게 부합하는 거고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림 자체로 볼 때 어떤 뭐 사성적인 거 없이, 그렇죠? 우리 이거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나름 요런 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악의 기원과 미술의 기원을 고려해 볼 때 쉽진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죠? 미술가들은 그걸 원했지만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음악가들처럼 인기도 얻고 감동도 주고 하려고 했지만 이 본성적인 간극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이게 기원이 달라요. 기원이. 미술의 기원과 음악의 기원이 우리가 같이 예술이라고 묶지만 묶는 거는 이게 최근에 묶는 거라지 원래는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르죠. 음악은 음악이고 그림은 그림이지 이게 어떻게 같아요. 본성상 같지가 않기 때문에 기원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다르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음악이나 무용은 이거는 신체 운동 기반 예술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 예술, 무엇을 리프레젠트하는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래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음악은 여기 있죠. 음악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잖아요. 원래 지시하거나 의미하지 않아요. 음악은. 그죠? 여기 쓴 것처럼 피아노 건반 한가운데 다음은 가온 다일 뿐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그죠? 또한 가사가 없는 음악만으로는 가령 왕비가 죽었다는 간단한 메시지 전달할 수가 없죠. 아무리 앞에서 슬픈 거 막 연주해도 뭐 슬픈 건 알겠는데 슬프긴 한데 이게 뭐 왕비가 죽었다는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음악은 원래 그 자체로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술은 원래 그 자체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리프레젠트 하기 위해서 출발한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죠. 조금은 뭐 얻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음악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 음악의 기원은 훨씬 더 깊은 기원이고, 미술은 그 이후에 얕은 기원이기 때문에 이게 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수상파 음악, 그 미술 작가들이 무엇을 누르는지는 이해인지 그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죠? 요게. 왜 음악과 유비를 자꾸 그렇게 그죠? 중요하게 강조를 했고, 그 제목을 막 이런 식으로 편곡, 뭐, 심포니 이렇게 붙였고 했는지. 그래서 아까 봤던 그거, 그죠? 사물을 그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그리라. 그 효과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음악하고는 그 같은 효과를, 영향을 주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